네, 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분들이시죠. 김성주 전 의원, 김윤정 전 의원,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예, 쉬지는 못했습니다. 네. 어떻게 국정기획자문회의 매일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고3 수험생 이상으로 빡빡하게 이 회의를 수업처럼 그거 하고 언제까지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거는? 뭐 6월 말까지면은 다 마무리될 것 전 같은데요. 네. 부처 보고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고 받고 이제 네.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들 또 이해 당사자를 들어서 네.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직접 들으면서 신중하게 판단해 가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거의 대부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 김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이라서 좋으시겠습니다, 굉장히? 글쎄 뭐 한편으로는 좋을 네.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현재의 높은 지지율이 네.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그 덕으로 이루어진 건데 모든 사회라고 하는 게 개인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의 변화가 국민들한테 체감됐을 때 이게 좋은 정부다 할 수 있을 텐데 네.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1인의 역할이 너무 크지 않은가라는 이런 우려를 하고 그럼 김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이 좀 떨어지는 게 낫다 그런 얘기인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이 지지를 예. 대통령 혼자의 인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정부 전체가 좋은 일을 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 게 오래 가는 거다라는 네. 그런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지지율 높은 거는 국민의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초반에 네. 굉장히 잘 하셨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니까 세상이 이렇게 금방 하루아침에 달라지기도 하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이 지지와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면 또 내려갈 일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네. 마냥 이런 그 이벤트성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지속적으로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그런 생각도 한편 합니다. 국민의당 요즘에 상종가입니다, 그죠? 요새 국민의당이 뭘 결정해야지 뭐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으시겠어요? 그렇기도 합니다만 네. 굉장히 곤혹스럽기도 하고요. 아. 예, 뭐 협공을 받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적절하게 그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 또 그런 점에서도 또 고민은 깊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도적인 스탠스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죠? 홍준표 전 지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구심점이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미국에 있을 때는 네. 뉴스가 참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국내에 들어오시니까 좀 조용하십니다. 그리고 뭐 청문회니 워낙 많은 큰 사건이 그렇는지 네. 조용하고 또 홍 지사가 과거에 비해서는 공항에서 말을 참 짧게 하고 또 자기 반성을 하고 그냥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런 걸 보면 홍 지사도 뭔가 변신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지금 개인 생각으로는 가정교사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네? 가정교사 홍준표 전 지사에게 어차피 뭐 7월 3일 뭐 전당대회를 나오실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냥 야당 지도자로서 만족하지 않고 좀 더 큰 꿈을 꾸시려면 언어의 순화력이라든지 또는 뭐 품격 있는 어젠다 세팅 같은 걸 할 수 네. 있는 가정교사 한 명 좀 뒀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저도 뭐 직접 그과는 아닙니다. 저는 가정교사과는 아닙니다. 자, 오늘 저희가 잡은 주제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재인 정부 내각이 안착하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이 이제 한 달 됐습니다. 딱. 그래서 국정운영 성적표는 어떤 거냐. 준비된 VCR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샌드위치에 방지한다면 후보자들에게서 공직자로서의 부적합한 결정적인 흠결이 드러나지 않는 한 무리한 반대, 묻지마 낙마는 국민들에게 발목 잡기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야당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5대 인사 원칙을 어디로 위장 전입시켰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희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세 분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 등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야당의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세운 인사원칙에 벗어난 부적격 후보를 추천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영영이 준비된 인사를 조속히 발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자신들만이 정의라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다시 한번
약속한 대로 겸허한 마음으로 민심을 듣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번 주 하여튼 슈퍼 수요일이라고 해서요. 청문회가 열렸었는데 문제는 지금 강경화 후보자입니다. 그죠? 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예. 분이. 예. 그 김 의원님부터 먼저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여튼 국회에서 좀 좋은 성적을 내줬으면 좋겠다. 성적표를 예. 점수를. 근데 국회가 지금 뭐 VCR 받습니다는 다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죠? 민주당만 빼고. 예. 지금 이제 김동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 둘을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김동연 후보자는 가장 무난하다는 평가를 야당으로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후보자를 지명할 때 나하고는 철학이 다르다. 그럼에도 선택했다고 했거든요. 저희 당의 청문위원도 김동연 후보자하고 그 질문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 후보에 대해서는 야당이 무사 통과고 오히려 강경화 후보는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외무부 장관 중에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답니다. 또 여성 장관 당연히 없었고요. 네. 비고시 출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정부 부처 중에 외교부하고 교육부가 조금 다른 부처에 비하면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두 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비고시 출신의 여성 외무장관 아주 파격적인 좋은 인사거든요. 근데 왜 그 좋은 인사를 야당이 이렇게 나서서 반대하느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여성 비례 의원일수록 장관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경험하실지 모르겠는데 대정부 질문하면 사실입니까? 장관들이 글쎄 뭐 저는 잘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고자세해요. 특히 지역구 남성 의원들에 비하면 답변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강경화 후보가 고시 출신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그런 뭐 외무부에서 뭐 쭉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아니다는 이유로 너무 약한 거를 보고 집중적으로 야당이 공격하는 거 아니냐. 네, 유리천장. 저런 이런 생각 갖고 있고 이번에 그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이 강경화 후보에 동의해 줌으로써 유리천장을 깨는 좋은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분들은 상당히 강경화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안 됩니까?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을 때 가장 감동을 받은 게 강경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강경화 후보자는 무슨 개혁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네. 변화의 이미지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천장 이야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스타블리시먼트,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다 깨기 위한 가장 좋은 카드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카드 좋은 거는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청문회 때 물어보니까 도덕성도 문제지만 자질 문제에 있어서도 질문했을 때 과연 이분이 이 어려운 외우 내환의 이 위기 속에서 외교부 장관을 잘할까 하는 데 대한 자신감을 주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 저는 도덕성 문제로 저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 게 이분이 워낙 오래 외국에 계셨기 때문에 소홀한 점이 있다. 다만 저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위장전이면 조금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말 바꾸기도 문제지만 이화여고의 교장, 관사처럼 보이는데 여러 명이 지금 거기서 위장전입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과거에 정유라가 청담고에서 뭐 출석 안 해가지고 우리가 비판한 것처럼 이거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예를 들어서 특권층이 아니면 과연 강경화 후보자의 따님이 거기 위장 진입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내놓으라 하는 그 명분가의 자제가 아니면 이화여고 교장이 돼 있는 그 집에 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강경화 후보자한테 실망했고, 또 하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전 정권의 장관에 대한 기준하고 도덕적 잣대하고 고무줄처럼 저는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 위장진입 이런 것 때문에 낭만 분들이 많은데 지금 와서 강경화 후보자만 봐주자는 거는 논리적으로 못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은 여성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김유정 의원님. 네. 그 강경화 후보자가 지명이 됐을 때 굉장히 신선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여성의 노력, 또 모든 여성들의 롤 모델,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저희 국민의당에서도 굉장히 그 인사에 대해서 감동적이라고 표현도 했고요. 그래서 잘했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청문회에서 정말 이 별일 없이 잘 지나가길 바랬고
또 모두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드러난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런 얘기하셨고 5대 인사 원칙 얘기했을 때도 주변에서 막 말렸어요.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거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도 나는 원칙에 대해서는 결벽에 가까울 만큼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이렇게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문제가 네. 드러났죠. 그런데 이제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여성들이 정말 누구라도 비주류, 비고시 출신의 여성이 외교부 들어가서 수장으로서 정말로 개혁도 하고 뭔가 좀 조직 문화도 바꿔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모두가 기대했는데 정말 정작 청문회에서의 모습은 도덕적 흠결도 정말 말끔하게 그 해결이 되지 못했지만 또 다른 거는 그거를 뛰어넘는 저희 이제 국민당에서의 일성이었죠. 뛰어넘는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어떤 위기관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네.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실망이 더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네. 이게 과연 당론으로 사드 문제건 또는 뭐 위안부 문제건 여러 가지 외교부의 개혁에 대한 문제건 정말 그 기대하고 원했던 답변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질과 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하게 되면서 국민당에서는 저희가 당론으로 안 된다고 정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뭐 짧은 좀 이견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거를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성을 기대는 많이 했지만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적 흠결이 심각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당에서. 그런데 되게 이제 네. 청문회에 처음 나아가게 되는 비정치인 출신의 이제 학자나 관료들은 그 청문회장의 그 분위기에 압도당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1차적으로 신상 검증하고 정책 검증하는데 신상 검증에 주눅이 들어서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강심장을 가지거나 어떤 그 전문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많은 언론과 야당들이 강경화 후보의 모든 공격의 화살을 집중했거든요. 그러면 네. 그 속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이 있다는 게 저의 평가고 아까 위장전입 문제는 위장전입이 진짜 일반적으로 흔히 그 관성화됐던 게 있었는데 왜 그랬다가 공직 후보 나설 때만 그게 죄가 돼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을 이제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저는 어쨌든 간에 강경화 후보가 본인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은 해명했다고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의혹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가능성 특히 얼마 전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선을 했잖아요. 그 육선을 봤는데 상당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 면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야당이 대승적으로 동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과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 임명하면 됩니다. 그죠?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되더라도. 그럼 지금 여당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 그래도 그 임명하실 거죠? 고민하면 할 겁니다. 지금은 좀 또 최선을 다해서 네.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네. 그래도 끝끝내 야당이 반대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는 그때 좀 판단하는 근데 문제라고 보니까요, 봅니다. 이 청와대와 민주당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국민의당이 무조건 할 거라고 동의해서 채택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저희가 종합적인 판단 끝에 의원총회도 거치고 이런 결론을 내린 건데 뭐 발목 잡기 위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하나하나 후보자들을 그 점검하면서 의원총회에서 오랜 경론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건데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사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결론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정무수석도 오늘 달려왔고요. 뭐 이렇게 국회에서도 뭐 호소한다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뭐 호소한다고 얘기하고 민주당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진작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좀 더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좀 더 밝히고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오늘 이제 그 전병헌 정무수석이 그 바른정당, 뭐 국민의당, 뭐 한국당 원내대표들을 다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예방을 하셨는데 네. 이제 강경화 이 후보자 건에 대한 얘기였죠. 도와주시라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 뭐 서로 의례적인 얘기 하신 다음에 비공개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이제 뭐 기자들 다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거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강경화 후보자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포커스가 되니까 그러는 것이지 나머지 후보들은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도 했고요. 소탐 대실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뭐 저희도 여성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다 그냥 무사 통과냐 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뭐 정론관에서 강경화 후보자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김현영과 똑같은 그런 그 관점에서 말씀들을 하시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걸 봤는데 저는 거기에 붙여서 탁현민 행정관처럼 반여성주의적인 행정관을 의전비서실에 청와대 의전비서실에 두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여성들은 그분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것인지 정말 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동일선상에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또 쏙 빼셨더라고요. 야당에서 비판할 건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그 안타까움은 있지만 일단 그 국민의당 입장은 그런 것이고요. 또 이 부분이 끝내 이제 대통령이 밀어붙이실지 그렇다면 나머지 법안 통과 없이는 정말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과연 진정한 협치가 가능할지 이런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죠. 협치에 대한 고민과 이 강경화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능력들 사이에 아마 고민이 있을 텐데요. 아까 솔직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강경화 후보를 처음에 소개할 때 위장전입 문제가 있다. 먼저 사실은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뜻밖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비고시 출신 여성 장관으로서의 그 가능성에 이렇게 건 건데 뭐 야당이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오니 뭐 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충분히 더 많이 대화를 나누고 근데 문제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왜 지금 강경화 후보자한테 비판에 집중되냐면 원칙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운 게 일자리 정책입니다. 청와대 일자리 수를 갖다 내정해서 이미 언론에 이름까지 다 나가고 실제로 근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정을 철회하고 이분이 이제 짐 싸서 갔습니다. 왜냐? 위장전입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간 인사검증 과정에서. 근데 이분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사람도 아닌데 위장전입. 그런데 기자들이 취재한 데 따르면 부동산 투기는 아닌 것 같아. 아마도 교육 문제 같다고 하는데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병헌 정무수석이 얼마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2005년 7월 이후로는 뭐 괜찮고 부동산 투기만 하면 괜찮다는데 이 기준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노무현 정권 때 그 많은 위장전입 뭐 낭만분들 전부 다 컴백시켜야 됩니다. 아무도 여기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여자나 남자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현주 의원이 뭐 국민의당 의원이 여자이기 때문에 좀 뭐 안 맞는다는 듯이 이야기한 그런 건 잘못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김 전 의원님도 여자의 뭐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 뭐 장관이 그렇게 대한다 이런 말은 생각하더라도 저는 내뱉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 경험하고 느낀 아니 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하면요 모든 것들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남자니까 이 사람은 되고 여자니까 이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그거는 여성 장관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분은 여성이라서 장관이 된 게 아니라 일을 잘해서 앞으로 계획을 할 수 있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강경화 후보자가 훌륭한 거지 단순히 여자라서 강경화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의견 일치가 됐네. 훌륭한 후보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책이라면 앞으로 이 검증에 대한 기준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보십시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과 일부 야당의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관 강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협치는 힘들어집니다. 정기국회부터 굉장히 일이 힘들어지겠죠. 두 번째, 강경화 카드 참 훌륭하고 정말 내가 좋아하지만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훌륭한 분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우리 국민들과 야당의 이 검증 기준에는 충족시키지 못했으니까 지명 철회하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명 철회하면은 상당한 타격이 가지 않겠어요? 새 정부 처음인데. 저는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는 이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된 직후에 엄청나게 지지율이 높았는데 고소영 내가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오만한 인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 일 잘하니까 시켰더니
재산이 너무 많아. 땅도 너무 많아. 그래서 3명 정도가 날아갔는데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두 자리가 석 달 사이에 그 20%가 날아갔습니다. 예. 그런 거를 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참 잘하고 계신데 강경화 후보자 한 명 때문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질 필요 없다. 그리고 제가 봐도 지금 이 5대 기준요. 사실 이 기준을 가지고 충족시키는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에 많지 않은 건 저도 알고 근데 있고요. 저 뭐 제가 사회자가 아니라 시민한 사람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아니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자꾸만 청문회에서 낙마하면요. 국정 운영을 못한 내각 구성을 못하면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낙마했습니까 지금? 아니, 낙마? 아니. 스스로 그 답은 제가 하겠습니다. 처리하는 아니, 그 답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전번에도 김건희 편 들었다가 문재인 대통령 측 청와대에서 한 말이 그겁니다. 인수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 기간이 좀 짧았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이야기할 때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3개월 내지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없이 바로 했기 때문에 검증 절차가 소홀했는데 그렇다면 강경화 후보자 같은 분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자꾸만 인수위가 없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니 그동안에 이 대선이 주는 의미가 인수위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좀 반문하고 싶죠. 예.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만약에 김 의원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면 어떤 카드를 그래서 내놓으시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고민을 할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경중을 가려보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할 것이고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국민 여론 또 야당의 뭐 반응 또 향후에 대한 전국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판단할 거라 보고요. 모든 정책인 것도 결국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니까 뭐 현명하게 잘 하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이 만약 대통령이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강경화 후보에게 제기되는 의문이 그렇게 뭐 무슨 뭐 치부나 이런 목적이 아니었고 뭐 여러 가지 약간 좀 석연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 강경화 후보자 외교장관 지명의 높은 의미를 생각했을 때 네. 저는 충분히 야당과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또 임명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한다면 역으로 이 여론조사 뭐 이렇게 자막이 나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일보에서 오늘 발표한 그 이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관련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다른 후보들 다 있습니다만은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내용만 유일하게 이 부정적 의견이 훨씬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상조 후보자하고 김희수 후보자하고 김동연 후보자는 국민의당에서 하여튼 그 청문 보고서 채택에 찬성이라고 적격이라고 쓰시는 거죠, 이제. 뭐 적격이라고 쓴다기보다는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격, 이런 부분은 부적격이지만 뭐 채택 이런 식으로 그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냥 마냥 그냥 뭐 부적격한데도 그 부분을 적시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게 결론이죠. 그래서 좀 김혜수 그 헌재 소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표결에 붙여지는 거니까. 아, 그건 표결이죠. 예, 네, 당론으로 네, 저희가 또 뭐 소장이니까. 그거를 선택하지는 아하. 않으니까요. 또 네. 조금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한국당과 저는- 바른정당은 아니요. 달라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야당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여당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저는 야당도 좀 협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MB 정부 처음 출범할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도 그렇고 야당이요 한번 비판하면 정말 일하기 힘듭니다. 그때는 과반 의석을 가졌지만 힘들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120석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정말 야당이 우리 협조 안 하겠다면 정말 일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또 하나는 김상조 교수 같은 경우는 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뭐 한 달이 건너서 아는데 이분은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아는 그 대학 동기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 근데 걔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던 김상조는 정말 이런 사람 아닌데 근데 청문회에 들어가면 누구든지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도 털면 많이 나오시고. 나오겠죠. 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도 정치인이 그래도 이제 정치인이나 관료는 좀 덜한데 교수라든지 기업인 출신들은 생각보다 뭐가 많이 진짜 나옵니다. 옛날에 나온 예. 계약서 한 거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기억하지? 그래 저는 다 부동산에 맡긴 건데. 우리도 몰랐던 뭐가 나오는데 그래도 저는 김상조라는 카드는 정말 공정거래위원장은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분은 저는 하셨으면 좋겠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발표했을 때 국민들이 감동한 거는 허를 찌르는 괜찮은 인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해주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오만인 게
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모든 걸 갖다 야당은 따라와라 이런 건 없거든요. 과거에 그쪽 당이 야당할 때 생각하면요. 근데 이제 정말 잘했습니다. 저희 경험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야당이 모든 인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에 있었던 국방장관 지명자, 그다음에 그 헌재소장 지명자는 저희가 그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방장관 지명자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무기 회사에 고문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가 무기 거래상과 관계가 있다. 이거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 내부 조직에서 절대 이거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반대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강경화 후보가 그럴 만한 뭐가 있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의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거 제동을 걸어서 야당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그건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많다는 거죠. 일단 대통령이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을 선택했으면 그 사람이 잘못하면 나중에 비판하고 끌어내리면 되지. 이제 임명해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런 위장전의 문제가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정부가 전체적으로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어떻게 하셨는지 곰곰이 한번 아니, 반추해 제가 보시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국방부 장관이나 헌재소장 후보자는 장관이라는 그런 자리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낙마를 시킨 것이지. 장관이라는 자리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특히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 사드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주무부처가 아니어서 상세히 파악을 못했다는 이런 식의 답변으로는 곤란하죠.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주당 전략은 좀 아무래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그동안에 좀 여러 좀 작전을 써서 뭔가 좀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후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얘기죠. 네, 근데 하여튼 이제 김희수 재판 이제 현재 소장 후보자는 네, 다른 이제 후보자 얘기 좀 예, 해요. 그건 네. 이제 국회 임명이 필요하니까 좀 다른 케이스인데, 근데 저는 이분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조금 머리를 숙였으면 쉽게 갈 건데 5.18 그 판결 이야기입니다. 제가 봐도 20대 군 법무관이 그냥 시키는 두드리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분이 2012년도에 한번 청문회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때 그 운전기사 배몽 씨한테 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직접 했더라면 오늘 이런 문제까지는 안 나왔을 텐데 그걸 안 하는 바람이 가져온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이분은 보니까 근데 헌재 소장 할 줄 몰랐나 봐요. 예, 본인이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분 같긴 해요. 뭐 생각이 야당 의원이 물어보면 야당 의원에 좀 유리하게 답변하겠다가 또 여당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듣고 보니 또 이쪽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분이 어쨌든 너무 주관이 뚜렷한 것보다는 헌재 소장이라는 분은 중립적인 게 좋으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도 근데 각 당마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각별한 호남에 대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야당은 또 야당대로 이제 비판하는 건데 거기까지 여당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예. 오바다. 다음 주에 이제 그 잘 아시는 분들 청문회가 있잖아요. 14일 날인가요? 다 아시죠? 김부겸, 뭐 김영춘, 그분들은 다 통과되겠죠? 간단찮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우리 김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 예, 그거 너무-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다들 잘 아는 분들이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대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고 글쎄 하더라도 말이에요. 예외 없는 규칙 없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렇게 검증하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다들 아는 의원들이고 하니까 뭐 조금 네. 부탁하기도 쉽고 잘 봐주세요. 또 전화하기도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럴 거예요. 외부의 네. 이제 어느 장관 지명자들보다는 그렇게는 해도 그렇다고 해서 허술하게 또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 청문회가요. 이제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14일 날 세 건이 동시에 진행이 돼요.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15일 날 이제 국토부 장관인데 후보자 청문회인데 이렇게 동시에 세 개가 열리면 야당에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좀 꼼꼼하게 좀 잘 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날짜가 하루에 3명을 하다 보면요. 언론인들도 이거를 꼼꼼히 살펴보기 어렵고 분산되고 야당도 또 이 굉장히 지금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여서 여당은 좋으시겠어요. 아니 뭐다 청문위원들은 다 의사결정을 틀리고 잘못 합의한 거 동시에 아니에요? 이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 단지 이제 이 네 분 현역 의원들이 뭐 3선 또는 재선 의원들인데 충분히 검증된 정말 괜찮은 분들이라는 거죠. 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도 이제 현역 의원 시절에 여당 현역 의원이 장관 지명 받았을 때 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오니까 네.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뭔가 좀 그러세요. 이제 신상 검증할 때는 조금 무뎌지더만요. 예, 뭐 그런 그 양가의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여당은 판단해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적합하다 생각하면 네. 여당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우리 편 감싸기 야당이니까 공격하고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잘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의외의 변수가 나올 수가 있는 게 일단 저는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는 네 분 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데 문제는 이제 도종환 의원 그러니까 네. 도종환 의원이 좀 문제가 될 시인이시죠, 가능성이 원래? 있는 게 지금 어쨌든 역사학계가 지금 사실 좀 시끄럽습니다. 뭐냐면 도종환 의원은 시인이고 교사 출신이고 네. 나름대로 이제 정교조 활동도 하고 뭐 굉장히 훌륭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역사학계와 뭐 무슨 논쟁을 많이 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통 역사학계가 있고 유사 역사학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제야 역사학계? 아니 유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지금 거기서 어쨌든 간에 뭐 가야 임나 무슨 뭐 등등을 놓고 굉장히 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저는 장관은 역사학이든 이런 걸 해서 자유권을 줘야지 왜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됐습니까? 근데 지금 흘러가는 걸 보니까 저는 뭐 자질 문제로 인사검증에서 통과 안 된 분은 없지만 네. 아마도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란은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역사학계 문제 논쟁은요,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닌데 너무 쉽게 도종환 의원이 어린 시절에 역사학에 대한 본인의 알겠습니다. 의견을 피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시영 의원님께서 보면 문제될 만한 의원 없으세요? 다음 주에? 다음 다 주 뭐 도종환 의원 빼고는 다 통과합니까? 논문 얘기도 나오는 뭐 분도 있고 한데 그래요? 조금 이제 청문 보고서 넘어오면 요청서 넘어오면 구체적으로 좀 검증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 14일이니까요. 네. 일단 3명은 월화 중에 좀 뭔가 주말과 월화 사이에 조금 이제 청문위원들이 뭔가 좀 자료도 발굴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간단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출범한 지 예. 한 달인데요. 참 일단 강경화 후보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가장 관건인 것 같고 아무래도 현역 의원 네 분들은 그래도 그죠? 인지상정이라고 하여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지점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예. 민주당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추미애 대표가 지금 볼멘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잘 뭐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추미애 그런가요? 뭐 당에서는 다 당에서 추천했고 청와대가 많이 받아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번 보도가 주인가 뭐 만찬 같이 한다고 대통령이 오늘 오늘입니까? 저녁에 원내 지도부하고 한다는 거 같아요. 아, 추미애 대표가 좀 불만이 많으십니까? 진짜? 아니 그 좀 만나보면은 네. 전혀 그렇지 않고 협조 잘 되고 있고 대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그럼? 다른 보도- 당 얘기를? 아니 보도가 났죠. 아이 그 보도가 보도는 났어요? 그 믿으면 안 돼서 아. 보도는 또 믿으면 안 났죠. 되고요. 아니 예. 보도 그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안 믿어야 되나요? 저희가? 아니 글쎄요, 그 각자 자기 판단과 선택이겠죠. 아니, 저희가 뭐 청와대 쪽이나 당 쪽 확인해 봤을 때는 전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당정 협조가 잘 돼 있고 소통이 잘 되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상당히 흡족해하고 있다고 아, 그래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추천한 분이 뭐 장관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권력 제가 속성이 짧게 덧붙이면 알겠습니다. 네. 당청 갈등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여야 갈등도 무섭지만 더 심각한 거는 때로는 권력을 잡은 여당과 청와대 간의 갈등이 과거의 때로는 더- 경험을 예. 사례로 이제 또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한 많으니까 팁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이제 뭐 대통령 탈당해라 이런 얘기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너무 초반기인데 이렇게 하여튼 끔찍한 얘기를 문재인 아니, 대통령은 미리, 그런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네, 대통령께서는. 하여튼 첫 번째 주제는 하여튼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청문회 정국을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해안을 좀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 또 김 의원님이 또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게 청와대에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서 또 토론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의 행보, 정부의 정책에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보조를 맞추고 정부가 망원경 민생 정책을 펴면 당은 현미경 정책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소통이 아니라 쇼통 정권으로 또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먹통 정권으로 또 그 야당에 대해서는 불통 정권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인기 영합적이고 단기적인 처방만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대통령 업무 지시가 아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인사 난맥으로 주춤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말로는 소통이라고 하지만은 그 밑에 도사리고 있는 오만과 독선 이런 것들이 이유일 것으로 봅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국정 운영 성적표 이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 지지율은 높은데 다른 당의 대표들은 다 못마땅하신 것 같아요. 뭐 효통, 먹통, 불통, 뭐 한국 당에서는 아주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게 뭐 야당이 쓰는 표현인데. 아 그래요? 야당 때 그렇게 하셨었어요? 저희도 야당 때 박근혜 정부 취임 1주년, 2주년, 3주년 때마다 상당히 독설을 뭐 얘기했습니다만 그 일단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갖는 느낌은 소통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우선은 참모들하고 격의 없이 토론하는 것. 네. 또 국민들이 뭔가를 원하고 있다고 하면 가까이 현장에 다가가서 같이 공감하는 거. 그런 모습들이 가장 높은 지지로 나타난다고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나왔고요. 청와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냐고도 중요한데 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답하기 위해 노력한 기간이다. 이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겁니다. 즉 자기 스스로 촛불 개혁 정부라고 하는 규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 국민 주권 시대 얘기하는 거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목적 의식이 분명하다라고 네. 했습니다. 한번 이 단어 속에 청와대가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대통령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걸 넘어서 네. 진짜 국민 주권 시대, 그다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제도와 시스템 개혁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한 달 동안에 그걸 준비하기 위한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부터는 반대를 무릅쓰고 또는 설득해내면서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뭐 홍준표 후보를 찍었던 유승민 후보를 찍었던 보수적인 분들도 요즘 술자리에 가면 그 이야기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참 요새 보기 좋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일단 뭐 이게 뭐 쇼인지 뭔지 그건 각자 판단할 일이지만 적어도 일반 국민 저도 그렇습니다.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엊그제 어쨌든 배우 유지태 씨하고 같이 소방 공무원을 만나가지고 그 이제 부상을 입어가지고 신혼여행을 못 갔다는 분한테 대통령의 명령이다. 신혼여행 가라. 그리고 요즘 인터넷 보니까 대통령의 명령 좀 내려주십시오. 우리 형 장가 가라. 막 이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장난이 아닌 게 저는 국민들이 어쨌든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던 대통령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게 아까 우리 김동철 그 대표 말씀처럼 오래 갈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일단 대통령 취임한 한 달 동안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보여준 행보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동받은 게 많고요. 본인도 현충일 기념식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추도식 때. 아니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저는 이게 눈에 보이는 이유가 어쨌든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의 이 행보가 거짓말같이 같습니다. 하는 것들이 다만 문제는 뭐냐면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그런데 갔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이 뽑겠다. 국가공무원으로 바꾸겠다. 물론 저는 언젠간 해야 될 일이지만 과연 그러면 그 정책 툴을 뭐로 쓰느냐. 이 문제를 놓고 그냥 논쟁이 벌어지는 거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인기가 이렇게 좋은 거는 저는 뭐 78%로 떨어졌다는 조사도 있지만 78%도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의 정치인의 인기는 갈 거다. 근데 출연하시기 전에 두 분이서 뭐 점심 식사를 아니요. 그런 거 뭐 근데 우리는 밥 한번 먹어본 적 국민들의 없고 시각으로 예. 그대로 보시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당보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잘하셨는데 이제는 인사나 이런 데서 그 대통령의 행보를 갖다가 검증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래서 저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이건 아깝지만 취소할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가 국민들이 바라는 건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야당도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잘하길 바라는 이유가 대통령이 잘해야지 국가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못할 때는 가차없이 비판하겠지만 지금까지 행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근데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반대해요? 아니 자유한국당 원래 같은 정서에 그렇죠.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네. 그렇게 비판 안 합니다. 다만 저는 원내대표는 비판할 만하다고 보는 이유가 자 그런 어떤 그 대통령의 움직임과 별도로 왜 야당에 대해서는 협치를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비판한다 그러면 그건 독재국가죠. 쇼통, 먹통, 불통이라고 그러지 않았네. 아 그거는 저번에 표현이고 재밌게 하는 쇼 플러스 통인데 글을 뭐 표현이죠. 써주는 당직자들이 너무 좀 용어를 조금 신중하게 제가 오늘 좀 골랐으면 좋겠어요. 편중되게 사회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비하면 자유한국당은 너무 점잖은 정당 같아요.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제가 보니까 예. 외통위에서 어쨌든 전부 다 중기들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최경환, 서청환 글쎄 말이에요. 너무 점잖아요. 다 아시는 분들이 이태기 있더라고. 의원 같은 경우 초선들은 날카롭게 비판하는데 이쪽 자유한국당 분들은 좀 너무 점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사실 덕도 많이 보는 거예요. 김유정 의원님 너무 얘기 점잖아서 그렇다는 점잖은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 여당 체질에서 못 벗어나서 야당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야당하려면 멀었다. 그래서 청문회를 보면서 야, 자유한국당은 저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것 같고요. 야당으로서의 변신에 조금 준비가 안 된 야당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취임 한 달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인간적 감성적 접근에 저는 성공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소통 행보나 파격적인 행보, 커피나 뭐 셀카 네. 이런 것들에 예. 열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 지난 정권에서 정말 채워지지 못했던 어떤 국민의 갈증을 풀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거죠. 앞으로가 문제인데 제도 개혁하고 또 민생법안 통과시키고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개혁이 성공을 하려면 정말로 이 야당과의 그 협치가 필요한 것인데 협치의 의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해놓고 야당이 따라하지 않으면 발목 잡는다 그러고 반대를 하면 반대라 그러고 그건 통보죠. 그래서 진정한 협치에 대한 이 해석을 잘못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추경안 같은 것도 월요일 날 와서 시정연설한다고 야당에 그러죠? 대해서 전혀 사전에 협의도 없이 그냥 던졌어요. 공무원 일자리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정부 조직 개정안 같은 것도요. 개편안, 네. 개편안 같은 것도 이제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뭐 개헌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혀 사전 얘기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도 추경 같은 건 굉장히 지금 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왜 사전에 하지 못하는가? 왜 사후에 지금 강경화 후보 관련해 가지고 정무수석이 달려오는 그 정성을 사전에 쏟았으면 좀 더 소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여전히 남는 거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건가? 월요일 날 국회 와서 시정연설 예. 무슨 얘기 하실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 역대 대통령이 추경안을 가지고 국회 와서 처음이라고 연설하는 게 그러대요? 처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만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절박한 진정을 갖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그러니까 방금 우리 김정은 의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야당과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는데 사실은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여당 내에서 먼저 제기가 됐고요. 정부는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청와대가 그에 공감하면서 그러면 이번 추경은 철저히 일자리 추경을 하자라고 네. 한 거거든요. 그거는 오랜 시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야당과 미리 협의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예산 아니라고 하는 게 짧은 기간 동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편성권을 정부가 갖고 있어. 저도 야당 시절에 예산안을 짜고 난 다음에 국회에 넘기지 말고 미리 협의하라고 그랬더니 그게 뭐 법에 정해지지 않는 거라고 정부의 주도성을 강조하는데 저는 이제 진정한 협치라고 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 야당과 사전에 예산 편성의 방향에 대해서 이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산 편성 권한을 저는 의회가 갖는 게 더 민주주의 원칙이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헌법의 개정 사항이니까 네. 뭐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추경의 절박함을 가지고 직접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한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야당이 삭감 의견을 내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건 좋겠지만 예. 추경안 자체를 반대하는 건 그건 좀 너무한 거다라는 그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발언을 좀 하자면 저는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와서 연설하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네.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11조 원이 들고 또 하나는 일자리에 대한 철학 문제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열리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은 이 논쟁거리죠. 논쟁거리기 때문에 저거는 대통령은 생각은 이렇다고 이야기하신 뒤에 국회에서 대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120석 되는 민주당이 모든 걸 갖다 우리가 정했으니까 따라오라. 그리고 일부 손질만 하자. 저는 이건 네. 오만한 태도고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값을 잡고 싶었습니다.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좀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강남 7구 집값만 올랐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집값 오른 거로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때로 그냥 그 정도로 아니, 정말 보신 거네요. 3배, 4배 올랐습니다. 그쪽 집값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건 사실은 이점이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한테 일자리를 더 주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저는 대토론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아니, 저는 바로 그 토론이 바로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야당이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자 저희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기를 먼저 선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1만 2천 명을 올해 안에 채용하겠다고 추경안을 내밀었는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공무원을 더 늘리느냐. 그럼 그거는 야당이 정책적으로 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게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 국회가 수정할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국회 역할을 보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올해 다행스럽게도 1사분기에 성장률이 1%가 넘었어요. 뭐 몇 년 만에 처음 있다고 그러는데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 회복의 기미가 있는데 이걸 더 가속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편성을 통해서 나선다고 하면 그냥 왜 우리가 상의 없이 추경하는 내미냐라고 하지 말고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해 주는 그렇죠. 것이 야당의 진짜 역할이지 않느냐라는 저희는 말씀을 좀 드리는 아니, 거예요. 야당이 무턱대고 추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반대하는 겁니다. 공공부문 뭐 81만 개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얘기했을 때 그거 안 된다. 그거 말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려가지고 그게 일자리 창출이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이 그 적시하고 있는 그 사유에 해당이 되는가, 뭐 요건에 재난이라든가 해당, 그렇죠. 뭐. 재난, 남북관계 위기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연 그렇게 그 요건을 충족할 만큼 이 추경안이 12,000개 공무원 일자리 만드는 게 일자리 창출 그렇게 시급한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아직 뭐 예산안이 내용이 그런 이제 얘기죠. 국회 넘어오지 않아서 좀 미리 좀 얘기 좀 공개가 안 해주시죠. 됐으니까 그러겠지만 사실 12,000명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거는 네. 채용을 하기 위한 예산만 돼 있지 실제 인건비 내년부터 나갑니다. 이게 전체 11조 중에 실제로 공무원 급여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더 겁니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문제라는 거죠. 그분들이 10년 뒤에 되면요. 예를 들자면 급여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지난 그거 어떻게 할 저기 거예요? 노인 일자리가 시행된 지 참여정부 때 시행된 지 지금 10몇 년째인데 아직도 20만 원이에요. 이거를 여야 모든 정당들이 이게 40만 원으로 2배 올리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시범적으로 30만 명에 대해서 5만 원에서 25만 원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내용도 보지 마시고 추경 안 된다. 왜 공무원 뽑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요, 안 된다는 게 추경이 내용을 안 된다는 게 보시고서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토론해 보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12,000명 공무원을 그렇게 세금으로 뽑는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에 무슨 지출이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향후 30년간 수조 원이 들어가는 경직성 예산이기 때문에 바로 추경안이 아니라 그렇게 절실하다면 본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이제 저희도 부분을 그거를 그렇게 고민 안 한 게 자세히 아닌데요. 말씀을 드려도 자꾸만 그러니까 무조건 야당은 만약에 추경 올해 그냥 반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일자리 거죠. 올해 공무원의 채용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년에 뽑게 되면 그 다음 해요. 지금 많은 청년 실업자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고 결혼도 늦추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야당이 박수하지 왜 반대하냐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애들이 저 노량진 고시촌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왜? 제가 야, 드린 이제 말씀이죠. 많이 뽑는데 이번에 많이 뽑는데 이거 논았다 가자. 고시홍보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조차도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전공사를 가지고 좀 더 우리 전문 분야에서 크고 싶은데 네. 그쪽 일자리는 안 생기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전부 다 공무원 되면 이건 한번 합격하면 나름대로 정년퇴직 갈 때까지 그냥 월급 다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뽑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10년 되고 20년 되고 연금까지 생각하면요. 예. 어마어마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거죠. 드는 건데 이렇게 네. 쉽게 추경으로 해야 될 일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만만치 겁니다. 않겠네요, 좀 의원님. 객관적으로 예. 놓고 보면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OECD 평균보다 그거 맞습니다. 낮은 저도. 예, 거고요. 예. 그러니까 더 늘릴 여지가 있고 그 늘리는 분야도 소방, 경찰, 교사 딱 세 분야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무원도 더 늘리는 거. 이게 왜 불필요한 건지 그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이거는 일종의 마중물이고 이걸 통해서 소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젊은 층들의 약간의 숨통을 틔워주고 그리고 실제 일자리는 민간 부분에서 경제 활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원칙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12,000명 공무원 만든다고 하니까 또 철밥그릇 만들어서 국민들 세금만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어떡할래? 당신들 자식들이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고 당신이 돈 버는 거 가지고 애 주면서 평생 먹여 살릴래? 이렇게 반문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10대 1 또는 20대 1 또는 50대 1의 고시를 뚫고 누군가는 그 혜택을 보겠지요. 그렇지만 그 혜택을 못 본 학생의 학부모라든지 또 두 번째는 중요한 건 저도 알고 어차피 그걸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본 예산으로 가는 게 맞지 추경을 가지고 이걸 한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소방공무원 늘리고 다 찬성이지만 갑자기 대통령 되셨는데 지금 이걸 몇 달 만에 추경에 넣어가지고 한다? 이거는 조금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가 있습니다. 드는 생각인데 참 의도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120석이잖아요 민주당. 예. 근데 이제 청문회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고생하고 계시는데 추경까지 고생하게 되면은 참 문재인 정부의 탄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뭐 다른 해법은 없습니까? 이 국민 여론이라든가 아니, 뭐 오히려 이 국민의당이 저는 같이 좀 추경안에 어떻게,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다른 부분들은 일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일자리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저는 국민들이 환영할 거 제 생각하고 얘기는 모든 문제가 사안이 네. 그럴 텐데 120석의 민주당으로 과연 국회 부분에 있어 사사건건 근데 다 반대하시잖아요. 오히려 예. 저는 예,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과반수나 대형 여당이 오히려 사고 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일방 독주하면서 오히려 네. 좁기 때문에 야당 한 당 또 개별 의원들한테 진지하게 다가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기 때문에 네. 더 좋은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굳이 인위적으로 과반수 정당이 되는 것이 꼭 좋은 정치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다수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공무원 12,000명에 대해서 교육 훈련 비용이 100억인가 아마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방송에 안 나온 얘기 합니다, 제가. 이 김성식 의원이 청문회를 김동연 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그 의원총회 때 저희가 하신 말씀이 이 공무원 훈련 비용으로 작년에 그 예산의 목적 예비비로 500억이 편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추경안을 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 500억이 목적 예비비로 공무원 훈련하고 이렇게 그 하는 비용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급은 뭐 내년부터 나가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12,000명 뽑아도 그러면 그 목적 예비비에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경안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편성돼서 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 편성이 필요하고 그런 거는 국회에서 보면서 이건 작년에 본예산 들어있는데 왜 추경하냐 그런 것은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라고 야당이 있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공무원 12,000명에 대한 교육 훈련비로 100억이 책정이 돼 있다면 그 12,000명 하는 것은 저희가 경직성 예산 그런 부분은 추경이 아니라 본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그건 뭐 구체적인 거는 예. 대통령도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던지고 한번 또 들어보시죠. 토론하시고 그렇죠. 토론해서 네. 하여튼 뭐 청문회 또 추경 하여튼 뭐 다만 우리는 걱정을 전달한 거니까 네. 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니 뭐 고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준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걱정만 하시는 건 월요일에 아니죠. 시정에 아니, 그렇지만 나와서 하신 말씀을 국회는 또 비판할 걸 알겠습니다.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우리 먼저 세 분 준비하신 사진 한 컷부터 예 우리 김성주 의원님 예. 준비하신 한 컷부터. 그 역시 뭐 강경화 후보 사진 안 되신 모양이에요, 선택했는데요. 좀, 굉장히 표정이 심각해서 네.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네. 최초의 비고시 출신의 외교관이 한나라의 외교를 책임지는 장관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유리천장을 뚫을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뭐 저분을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지만 저분들 같이 국회에 근무했던 분들이 정말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게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야당이 잘 판단하고 선택해서 좋겠다는 바람에 강경화 후보 사진을 알겠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네. 네. 어느 사진 준비하셨나요? 저는 나오고 있나요? 추미애 대표가 이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 한 두 차례 정도 이게 보도가 됐거든요. 네. 날짜는 좀 다릅니다만 6월 초예요. 근데 저 그림을 보면서 제가 네. 느낀 것은 아까 이제 제가 당청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건 보도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민주당 관계자의 그 발언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총리하고 국정원장 그 발표하기 10분 전에 전화 한 통 받고 그 이후로 취임 후에 한 통도 전화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표면은 전화 못 받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그 볼멘 소리를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당청 간에도 식구끼리 또 협치가 안 되고 있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근데 장하성 안타깝고요. 실장 팔짱 낀 거는 왜?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부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걸 오히려 이제 잘 되고 있다는 거를 일부러 겉으로는 그 보여주기 위한 정말 과시용 이 팔짱 끼는 게 아닌가. 이 장하성 실장이 팔짱을 끼면서 굳이 이렇게 팔짱을 굳이 이렇게 난감해 하시는데 장 실장께서는 좀 도망가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그래요. 예,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이게 추미애 내면과 드러나는 모습은 좀 다르다. 전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추미애 다시는 대표도 팔짱 끼지 말라고, 일을 예. 같이 해봤는데요. 네. 이분이 그렇게 부침성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요? 대단한 용기를 내서 팔짱을 꼈는데 바로 제가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장하성 실장이 이게 저 학자로서 예. 갑작스러운 그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당황했던 거 아닐까. 그렇죠. 아니, 속사정은 그런데 겉으로는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제 말씀. 해석이 좀 다르네요. 그 해프닝을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성원 의원님. 네. 예. 저는 이제 홍준표 전 지사의 귀환을 뽑았는데요. 어쨌든 저기에 있었던 작가가 천재 네. 싸움꾼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뒤 자유한국당이 파이팅이 없다. 전투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네. 홍준표, 이재호, 김문수 이런 분들이 과거 야당 시절에 저격수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싸움꾼이 드디어 귀환했습니다. 예. 지금 뭐 야당이 세게 비판한다 그러는데 예. 7월 3일 날 전 홍준표 저분이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된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은 조금 더 파이팅이 야당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치열한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묻힐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자, 오늘 하여튼 뭐 우리 김 의원님은 전주보다 훨씬 오늘 뭔가 준비를 많이 하시고. 그건 아니고 두 분이 많이 좀 봐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에는 너무 이제 부드럽게 하셨는데 오늘은 우리 김정은 의원님은 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오늘 또 다 얘기해주시고. 근데 진 의원님은 좀 그 한국당 입장은 대변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너무 세게 밀어붙였다는 그래서요? 말씀들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약하게. 그래도 홍준표 계속. 전 지사의 말씀하신 건 다음 주에 예고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근데 확실하게. 야당이 강해야지 여당도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생산저의 건강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와대는 지난 30일을 촛불 정신에 화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달이라고 돌이켰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민들과 눈을 맞추고 또 아픔을 껴안으며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 같은데요. 국가 지도자의 모습 계속해서 변치 않고 이끌고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여튼 문재인 정부가 잘 될 수 있기를 아마 국민들이 바랄 것 같은데요. 오늘 정치 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